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입추인데 오늘도 40도 폭염입니다. 극한 더위는 오늘까지 절정이고요. 주말인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폭염 중대경보가 더 확대됐죠? 오늘 오전 10시에서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했습니다. 진남, 광주, 화순, 순천, 곡성 북부 지역이고요. 전북 고창과 김제, 부안, 그리고 대구와 경북 구미, 고령, 안동, 칠곡지도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폭염 중대경보 속에 오늘 기온이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닷새째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서의 현재 작업은 반드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수화기를 조금 떼고 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한 동쪽 지역에 비 예보도 나와 있던데 폭우가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강한 동풍과 바다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 태백산맥 동쪽 지역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또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으로도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기습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사태나 tuk사유출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겠고요. 다만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안 해상에는 강풍특보나 호우특보,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남해안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후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말 이후 상황에도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대본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하루 200명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08명입니다. 전날보다 10명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이제 2,665명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등 가축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어류 11만 7천여 마리의 피해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이제 가축은 83만 마리, 양식어류 피해 역시 5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 이맘때 하루 62명에 비해서 3배를 훌쩍 넘은 수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쓰던 산불 진화대와 드론, 급수 차량을 이번 전국적인 폭염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 급수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고요.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이 올여름 무더위에 가시적인 효과를 냈다는 판단 아래 물안개 분사형 등 이른바 스마트 그늘막의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염과 가뭄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이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폭염에 대응해 달라는 점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염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 역시 함께 챙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젖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농장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지금 농장에서 폭염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젖소들이 평소처럼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 보면 젖소들은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인데요. 실제로 제가 농장을 둘러봤더니 젖소들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장주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실제로도 사료 섭취량이 폭염 때문에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젖소 130여 마리를 사육 중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 5월 하루 평균 2,400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은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풍기에 지붕에는 차광망을 씌우고 곳곳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대고 있지만 치솟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농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폭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내 닭과 돼지 등 가축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작 이후에 도내 누적 오련 질환자는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 포함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시 축산농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무려 40도까지 올라가는 이번 폭염에 수도권 건설 현장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펄펄 끓는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 방수 터널을 설치하고 옥상에 쉼터를 마련하는 등 더위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그곳 건설 현장에서 느껴지는 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 아파트를 총 42층까지 올리는 곳인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37층입니다. 지금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대로 햇빛이 내리쬐면서 바닥 온도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열감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신발을 신어도 상당히 뜨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5개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쉼터를 옥상 쪽에 마련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커다란 대형 선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식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쉽게 쉴 수 있게끔 해둔 상황입니다. 잠시 들어왔는데 그래도 열기가 상당히 덜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5개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를 마련해둔 이유는 저층부에 내려가서 쉬게 되면은 쉬는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방식들로 이 작업자들이 열기를 식히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저층부에 있는 건설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저기에 각종 설비들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덜 덥게끔 도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방에서 물이 방수되는 터널을 마련해두고 주변에는 얼음이 가득 든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이따금 내려와서 목도리에 얼음을 채우고 터널 내부로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후 시간에는 일을 마친 작업자들을 위해 푸드트럭을 불러서 팥빙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곳 현장에서 폭염 예방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체감 온도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 작업을 멈춰서 이렇게 주변에 아무 작업자들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2주 동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선 폭염 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영세한 사업장들에서는 폭염 수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대우건설 건설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입추의 폭염은 절정인데요.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폭염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폭염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서울은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이 기온도 매일 조금씩 오르면서 어제는 37.9도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39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8월 들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해 봤는데요. 이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점점 번지더니 이 붉게 차올라서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인데요. 오늘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에도 바짝 다가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는 40도 넘은 곳은 없는데 오늘은 그럴 가능성이 또 있나요? 네, 2018년에는 이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강북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이 40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용산구 이촌동이 39.9도까지 올라서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곳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낮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폭염의 위력을 실험해보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베이컨이 있는 폭염이죠?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그제와 어제 이 한낮 폭염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2시간 정도 올려뒀더니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었고요. 이 얼린 버터도 바깥에 내놓은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빠르게 녹아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옷 색깔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요. 처음에는 두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지만 10분 뒤 검은색은 57도, 그리고 57도가 지키네요, 진짜. 네, 흰색은 46도까지 올라서 10도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더운데 그래도 오늘만 넘기면 주말부터는 이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요? 네, 서울의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오늘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이 주말인 내일은 35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33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이 33에서 35도도 여전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선선한 날씨다 이렇게까지 느껴져요? 33도라 그러면? 이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서 더위를 몰고 왔지만 또 더위를 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이 주변 기압계의 배치를 바꿔놨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는 상층 1기도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상층 5km 부근 1기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남쪽에는 이렇게 태풍이 있고요. 북동쪽에는 이 덩어리, 찬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 찬 공기 덩어리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공급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위에서 나오는 찬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북한 쪽에는 구름대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도 이 강한 햇볕을 일부 가려서 일사를 줄여주면서 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 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반가운 비 예보가 있던데 비가 폭우 형식으로 온다고요? 맞습니다. 일기도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가 이 북쪽에 있는 고기압도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동풍을 오게 됩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서 동풍이 강화되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 이 동해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굉장히 따뜻하다 보니까 이 바람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기상청은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태풍은 결국에 중국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강풍, 풍랑 이런 거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요. 네, 태풍 돌핀은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현재 강도 3의 세기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이미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쪽
한국 해상에는 최대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선박 운항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나면 그 이후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 태풍은 지나가면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번 돌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비 예보는 없지만 일부 수치예보 모델들은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북쪽의 찬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폭염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중 고기압이 강화돼서 폭염이 재차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견디느라 참 이번 주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더위가 좀 꺾인다니까 다행입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인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순직의 원인이 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임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들에게는 금고형을, 중대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사실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임 전 사단장의 발언들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대대장과 중대장의 현장 지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역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은 현 충원에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기간으로 따지면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이번 선고는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으로 오늘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심은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은 아직 증인 신문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12명이나 돼 쟁점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기일은 오는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개장한 뒤 장중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던 코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장중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앞서 코스피는 1.09% 오른 6,365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워서 한때 장중 6,400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락 전환에 현재는 6,200대에서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증시는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더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140만 원대로 내려오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74% 오른 808로 출발해 815까지도 올랐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800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 1,419.3원으로 거래되며 장중 1,41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41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너무 더우니 집에만 있으라는 말 많이 하는데 냉방 제품을 잘 사용할 때 얘기겠죠.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일 때는 자택에서 발생하는 온열 환자 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직사광선이 강한 만큼 극한 폭염에 밖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무더위 속에 작업하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고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역시 덥다면 밖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온도가 진짜 안말로 물 이렇게 떠놓잖아. 기포가 안에서 생겨. 그 열기에. 그 정도로 뜨겁다고. 건물 자체가. 그럼 마음껏 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어렵죠. 일 최고 기온이 38도 미만일 때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바깥에서 발생했지만 38도가 넘어가면 자택 환자의 비율이 2배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폭염이면 실외 작업은 그나마 자제하는데 쪽방촌 같은 실내에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던 지난달 닷새 동안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 1위가 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 절정기에 자택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냉방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집에서 냉방이 어려울 경우엔 반드시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 머물고 홀로 계신 어르신에겐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내부 온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예, 혹시 기후보험 들어보셨습니까?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폭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예, 과거의 기후 관련 보험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보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일을 쉬는 노동자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 피해까지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후보험을 도입한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폭염으로 온열 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파나 감염병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을 위한 폭염 휴업 보험을 도입했는데요. 오후 1시 전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실제 쉬게 된 시간에 따라서 최대 4시간 6만 8천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가 지하전력 설비 침수로 정전됐습니다. 16시간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대피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은천동 주민센터 임시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피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지금 주민 3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필품 등이 담긴 응급 구호 세트를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 120여 명이 이곳 주민센터와 인근 초등학교,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주민들은 급히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죠.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이곳으로 도시락이 배달됐습니다. 관악구는 전력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대피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아파트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 받으시는 분 두 분인 거예요. 네, 대피소로 오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도 아파트 앞에서 복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춘 상황이라 주민들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단을 직접 따라 올라가 봤는데 몇 층 오르지 않았는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전력으로 작동하는 수도 펌프까지 멈춰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직접 물을 실어 나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지러워 죽겠어요. 너무 땀을 어저께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저체 이제 냉장고 거 다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 지금. 냉장고 음식 다 상했지 뭐야.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발전기 차량을 투입해 오늘 오전부터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재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발전기를 이용한 임시 복구인 만큼 전체 시설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민 대피소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안산시 성곡동 공장에서 오늘도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의류 나렴용 화학소재 제조 공장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어제도 이산화 TO 요소가 자연 발화로 팽창하면서 터져 배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 섰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서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오가고 어떻게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0개 구단 단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 8대2로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년 전 이맘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원도 강릉에는 국내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올해는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민관군 급수차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 강릉의 모습입니다. 당시 강릉 강수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었고 사상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수돗물 공급마저 끊겼고 주민들은 나눠준 생수로 버텨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한급수가 걸려가지고 30분씩 사용할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지금 이제 오봉 저수지를 지날 때는 아주 물이 꽉 찼나 보게 되더라고요.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입니다. 1년 전에는 바닥이 드러나 제가 이 수문 근처를 걸어 다녔는데요. 지금은 물이 8m 넘게 차올랐습니다. 현재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70%대로 1년 전 저수율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 덕분입니다. 초유의 가뭄 재난을 겪은 강릉시는 지하 저류댐과 유출 지하수 등 하루 6만 톤 이상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하려면 대체 수원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에서 강릉이 가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빈도는 전국 시군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기상 가뭄이 농업용수와 저수지 물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뭄과 홍수를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방안의 고도화가 필요하겠고요.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물이 부족할 때 인접 시군이 용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일부 상점은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건데 냉방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은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용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상점들이 많은 번화가를 다녀왔다고 하던데 어떤 풍경입니까? 네, 어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명동 거리와 홍대를 좀 다녀왔습니다. 평소 여름철에 문을 열어둔 채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한창 취재하던 오후에 서울은 35도를 넘겨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지만 명동 상점가와 홍대 골목은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1층에 밀집한 상점가에서 워낙 냉방을 강하게 하다 보니 가게 바로 앞이 아닌 4m에서 5m 거리에 있어도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우려되지만 상인들은 매출 부담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close door, customer will not come. We need to open. Open here 10 a.m. until 11 half. Yes, open.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이 이미 넘어섰고. 네, 근데 문 열고 이렇게 냉방을 하는 게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요? 네,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의 계문 냉방을 단속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발표하면 이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지만 마지막 공고는 10년 전인 2016년이었고 이후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급이 제한 공고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만큼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지만 전력 수요가 많아져 수급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제 단속보다는 상인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잘못한 건데 그래도 요즘에 매출이 워낙 안 나오니까 또 상인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는 좀 가고요. 전통시장 상황은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대와 명동과 같은 번화가는 상가 내부나 또 골목도 한결 시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통시장인 서울 영천시장에 취재진이 가보니까 이곳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바깥보다도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시장에 그늘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장 안에 기름이 튀기고 전을 굽는 곳이 많아서 내부 열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이 때문에 사실상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고 휴가 기간에 또 들어갔고요. 네. 일부 남은 상인도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도 없이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또 건설 현장 노동자들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염에 이렇게 노출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현장에 떼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지금 체감 온도가 34도 정도인데 현장에서는 40도 넘는 체감 온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무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텐트를 세워 그늘을 만들어두고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너무 더워서 오래 일하기 힘들다 보니 최근 2주 동안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더워지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네, 뭐 고층에다 지금 콘크리트까지 있고 하니까 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서 휴식을 좀 잘 취하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열질 환자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하루 200명까지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온열질 환자가 모두 20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사망자도 1명이 포함이 됐고요. 같은 날짜인 지난해 8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 온열질 환자 수가 3배를 훌쩍 넘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젖소 농가에 지금 방문해 있는데 젖소가 추위에는 강하지만 또 더위에는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젖소들이 사료 섭취량이 좀 줄었고 이에 따라서 원료 생산량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방문해 있는 농가에는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2,400리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900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장주는 지붕에 햇빛 가리개를 씌우거나 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도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들만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13만 7천여 마리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구는 강제 폭염 휴가인데 언제까지 취소된 건가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앞서 폭염이 좀 이어지면서 SSG와 LG의 경기에서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그제와 어제 이틀간 야구 경기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KBO와 각 구단 단장들은 회의를 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일요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돔구장이죠. 고척돔을 제외하고는 경기 시작 시간도 저녁 7시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게 야구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선수와 관객의 좀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 경기 관람은 다음 주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이면 또 더위가 조금 꺾인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야구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추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실시간 투표율 조작 정황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모두 9곳의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합수본은 실시간 투표자 수 5차를 맞추려 실무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또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 문의를 하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조작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지역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투표 통계 허위 입력 전후 선관위 관계자 휴대전화와 메신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부실한 관리 정황이 드러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중복되는 정황도 또 발견됐다고요? 네, 합수본은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 세 곳 투표소에서 무번호지 일련 번호가 다른 투표소에서 이미 인쇄 배부된 투표용지 번호와 중복 기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송파구 산독 한 곳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투표소로 늘어난 건데 합수본은 어떤 경위로 같은 일련 번호가 기재됐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등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해 덴마크 출장 준비 단계에서 공무원 한 명이 배우자를 수행하는 내용을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공무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출장 비용 4,7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HL 만도 평택사업장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HL 만도 평택사업장에서 금속 가공 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와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이나 공공택지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고를 수 있게 하겠다며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옥부지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내 탓 공방하기 바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분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 우려가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단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세제 정상화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서울 공급 절벽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다만 자칫 부동산 역풍과 2년 뒤 총선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 비난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게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선 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편안 발표 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네, 각 당 현안도 좀 짚어보죠.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말에도 순회 경선이 있는데 후보들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빙구도 수석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이 결국 핵심 승부처가 될 거란 공통 인식이 있는 건데요. 송영길 후보는 광주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서, 김민석 후보는 전남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상임위 배분 항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인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윤리위원은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6.1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접대는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이 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서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많은 영화 팬들이 기다렸던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과 동시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란 감독이 또 해냈다라는 호평과 함께 오디세이 원작인 오디세이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이게 뭐 평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저는 참고로 평점이 굉장히 짠 예. 평론가인데요. 네. 9.5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9.5점. 네, 거의 근데, 만점이네요. 예, 뭐 예. 0.5점이 뭐 어디가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디가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원래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한 예. 영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0.5점을 좀 남겨놨는데요. 예. 그만큼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예. 호평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영화 오디세이는 실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사실 오디세이아라고 하면은 3000년 전에 그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죠. 예,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예, 트로이 목마 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도 20년 동안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의 어떤 귀한 담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년을 네. 이 영화에 압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디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 책 공부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책을 공부하고 가시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책이 굉장히 두껍고 또 호메로스의 원작을 읽으시면은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정말 좋으시다면 또 책도 읽어보시면 확실히 어떤 부분에 이 감독이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뚜렷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이제 인터스텔라가 국내에서 1000만이 넘었을 정도로 한국 영화 팬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놀란 감독이 이번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As a filmmaker, you're looking for a gap in movies, and it was quite striking to me to realize that the world of Greek mythology had never really been addressed in a modern cinematic sense. First and foremost, it's an adventure story, but it's also a story about love. It's a story of coming of age, and very importantly, it's a story of homecoming. But I think the reason the poem has sustained interest all this time is because a lot of what it deals with are universal truths. They're just things that are as relevant and important to us today as they were 3,000 years ago. 네, 그동안 놀란 감독이 만들어왔던 주옥 같은 영화는 또 다른 그런 모험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테마가 가장 중심적인 테마인가요? 아까 전에 이제 문학 원작과 비교해 보면 감독이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아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 신의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는 그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뭐 제우스의 이야기, 뭐 그 주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신들이 어떤 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그냥 어떤 천재의 지변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어 있고요. 이제 아테나 여신만
동안 이제 어떤 현현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장면을 이제 아이맥스 필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어떤 시각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다 디지털 기반의 그 영화 프로덕션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이 IMAX 70mm 필름으로 100% 촬영한 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 어떤 필름에 빛이 투사돼서 이미지가 맺히는 것은 화학적인 작용이고요. 그것은 이제 인간이 실제로 그 눈에 어떤 상이 맺혀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카메라가 되게 무겁다라는데 제작진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 영화 볼 때는 아이맥스 영화관 찾아가서 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예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맥스 영화관 예매가 쉽지가 않아서요. 물론 좀 이제 아래 위가 잘려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리거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매하실 수 있는 영화관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차차 아이맥스에서도 보실 수 있다면 네,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이제 CG 사용을 좀 최소화했다. 대부분 있는 그대로 찍었다 그러는데 제가 예고편을 보면 막 거인도 등장하고 하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제 배우들이 일단 이렇게 특수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 것을 이제 원급법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시각 효과를 이용해서 그렇게 촬영을 많이 지금 했다고 트로이몽만 합니다. 나오는데 저것도 실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CG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뭐 풍랑을 일으키고 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놀란 감독하면 뭐 시공간의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인셉션,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만 봐도 그 시간을 이해하는 감독만의 독창적인 철학이 묻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영화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영화도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적인 순서가 원래 원작부터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 자체는 원작부터 좀 흐트러져 있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이 영화에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시간으로서 예를 들면 이 페넬로페 왕비가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 시간, 이 지루한 10년의 시간은 상당히 멈춰 있는 것 같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시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번 작품에도 좀 시간과 관련된 어떤 장치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놀란 감독이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직접 썼다 그래요. 그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인간 중심의 서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웅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죄책감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본인도 돌아볼수록 본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그런 감성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은 그 노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사실 오디세이를 영화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건 주인공이 연기 못하면 이 영화는 큰일 나겠다 그 생각했는데 믿고 보는 배우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맷 데이먼도 이번에 같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From the moment Chris called me and told me that I had this job, I expected it to be the greatest experience and opportunity of my career, and I expected that because I'd worked with him 2 times before. I absolutely love it, feeling and experience, and it was joyful just precisely because it was so hard. 네, 보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이번에는 3000년 전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기는 워낙에 잘하는 배우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에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이
이 연기는 일단은 굉장히 지치고 네. 힘든 이제 어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영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맷 데이먼에게서 그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원래 영화 나올 때마다 산전수전을 겪더라고요. 그렇기는 맷 한데 데이먼이. 예. 그래도 마션 같은 영화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밝게 발랄한 모습들 얼굴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그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핍진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맷 데이먼 자체가 사실 뭐 기완 전문 배우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라이언 밀병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인터스텔라, 마션 같은 작품에서 일단 맷 데이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굉장히 할리우드가 많은 돈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험담에 어울리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기력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뭐 액션이라든가 모든 드라마라든가 이제 어떤 다층적인 감정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화에도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내의 역할 누가 할까 기대가 컸었는데 앤 해서웨이가 맡았네요. 네, 뭐 한국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죠. 앤 해서웨이가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 역할을 맡아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그 원작보다도 이 작품에서는 그 페넬로페 왕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그 정서적으로 맞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맞지만 본인이 아직까지는 못 믿는 거죠. 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현명한데도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도 표출할 줄 아는 굉장히 다양한 내면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아들이 이제 톰 홀랜드가 맡은 역할이고요. 이 밖에도 뭐 젠데이아, 로버트 패틴슨 다양한 인기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동을 했는데 좀 연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 원래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배우들이고 또 뭐 톰 홀랜드랑 젠데이아는 지금 뭐 가장 또 할리우드에서 핫한 두 배우거든요. 부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로버트 패틴슨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은 게 이 배우가 상당히 이제 미남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어떤 미모를 뽐내는 영화들보다는 좀 더 캐릭터가 강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출연을 해왔고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악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악역이에요? 네, 악역으로 출연해서 정말 비열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저는 로버트 패틴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뭐 반이 넘는 대서사시에서 이제 가장 주인공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 구간을 얘기하자면 샤를리스 테론이 나오는 그 구간이라고 하던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샤를리스 테론은 그 칼립소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원래 님프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조금 또 약간 그 캐릭터가 변형이 돼서 그래도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떠나보내는 자신의 선택으로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끝까지 얘기하셔도 되는 게 이 영화는 사실 스포가 없습니다. 이미 네. 원작이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네. 예. 자,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이거 하나만큼은 전달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고전을 지금 현대 영화로 만드는 감독들은 결국에 현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크세니아라고 제우스의 법칙인데요. 예. 나그네를 이유 없이 그냥 환대하라는 법이거든요. 지금과 이제 좀 빗대어 생각해 보면 뭐 지금도 전쟁, 폭력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그로 인한 또 난민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들을 예. 잘 받아주고 있는가 환대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이 정말 모든 사회를 지배했었던 청동기 시대로 어떤 운명이 회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깐깐한 윤성은 영화평론가께서 9.5점, 평점 9.5점을 준 영화인데요. 뭐 요즘 날씨도 더운데 또 영화관 피서 즐기시는 분들도 오디세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에 따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면서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이용하되 이후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은 이란이 단독으로, 출항은 오만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속한 해협 재개방을 언급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end pretty soon. I don't think they can go much longer. Yeah, please.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재고는 다소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고집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무더위 기세가 맹렬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윤수빈 캐스터. 네, 오늘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어제 39.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서울 지역으로는 최고 기온을 경신했던 곳입니다. 이 시각 현재 36.8도까지 올랐고 역 주변에는 볕을 가리기 위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뜨겁게 달궈진 지면 위에 치즈를 20분가량 올려두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녹아 뭉치면서 흐물흐물하게 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뒤덮여 있고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에 이어 호남과 경북 일부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35.4도인데 앞으로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며 닷새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고요. 여주, 전주의 한낮 기온도 39도, 춘천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예상됩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휴가철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울 도심 기온도 알아봤고요. 지금 문상아 리포터는 계곡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폭염 때문에 계곡의 물이 다 말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폭염 때문에 물이 좀 말랐는데요. 그래도 얼음처럼 시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물이 참 시원한데요. 햇빛에 달궈진 물 놀이장과 비교해도 훨씬 시원합니다. 아이들도 물 웅덩이에 앉아서 안전하게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좀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 물고기들 구경도 하고 아이들 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에 시민들은 도심 가까운 계곡을 찾았습니다. 물은 많지 않지만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온도가 그간 쌓인 더위를 날려주는데요. 다리 및 그늘이 햇빛을 막아줘 숨통을 트이게 하고요.
자연이 만든 웅덕이는 아이들에게 청정 물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소꿉장난을 즐기는 모습은 더위를 완전히 잊은 듯한데요. 어른들도 돗자리와 캠핑 의자를 펼치고 숲속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계곡 물놀이를 즐길 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얕은 곳도 물살이 셀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요. 이끼나 바위 미끄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맑은 공기 가득한 계곡으로 피서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폭염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꺾인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송치했습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 사업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의 동업을 제안한 뒤 200억 원대 선수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나우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